이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파이널 교재에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할 텐데 졸지 말고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EKU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시면 강의 노트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의 노트를 들어가서 빅데이터 분석이란 뭔가부터 시작합시다. 일단 빅데이터 분석이 뭔지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의를 모를지 안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사람들이 빅데이터 수업을 들었는데 빅데이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빅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2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 줬죠. 여기에 대한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데이터 과학이니 다양한 환경의 변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양의 증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 지수로 알고 있더라도 크게 5가지의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빅데이터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그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를 보면 빅데이터는 이런 거다, 비정형의 다양한 데이터가 좀 중요해졌다라든지, 어떤 빅데이터 환경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 요 슬라이드는 참고가 돼야 되겠죠. 이거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둡이라든지 이런 게 뭔지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텍스트 마이닝이나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이라든지 하둡이라고 하는 병렬식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그 솔루션이 정착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다라는 요 얘기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례들은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한 50개 정도는 다룬 것 같아요. 그러나 사례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답 속에서 사례를 언급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쓰는 답 내용 중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언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닷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액을 증대했는데 어떻게 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는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10대 사례도 있었죠.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건 묻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한 첫 번째 강의 내용 중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한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자, 두 번째 강의 내용은 IT의 역사와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인데, 첫 번째로 IT 역사를 보면 4가지로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IT 역사를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IT 역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IT의 역사의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중요한 사건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구분했던 것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이었죠. 자, 그럼 구텐베르그 인쇄술의 발명에 대한 그 시점에 구텐베르그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40년대와 1940년대로 대표되는 시기의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것은 1840년대에 어쩌면 여기 있죠. 전신전화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시대로 접어들었던 그 시점, 그게 1800년대 초반이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1900년대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컴퓨터로 시작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업은 과거에 대한 세세한 역사적인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구텐베르라든지 알렉산더 그레햄벨 같은 전화 발명이라든지 이런 시점도 있지만 컴퓨터 이후에 발달되는 IT의 역사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냐면 4번이라고 되는 시점, 여기서부터 되겠죠. Computers came into use in this age라고 하는 이 4번의 역사, 최근 어디까지, 소셜미디어의 발달까지, 이 역사는 제가 심플한 퀘스천을 두세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질문 두세 개. 그러니까 팩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46년에 나온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라든지 이와 같이 좀 간단한 팩트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을 2개 정도 질문하려고 그래요. IT 역사, 최근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역사보다는 제4번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닉 에이지의 역사는 좀 자세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의 노트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모든 시험 문제는 강의 노트와 책에서 낼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책 있죠. 쇤버거 책. 그렇다고 지금부터 쇤버거 책을 다시 읽어라.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쇤버거 책에서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언급을 할 텐데 강의 노트 중심으로 그다음 우리 강의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한 5개 정도 됐죠. 자, 이제부터는 패러다임은 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 자, 패러다임이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우리가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 그랬죠. perception, one perspective.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우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최근 IT와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4가지 시각이 있는 거 배웠죠. 그 큰 축은 뭐였습니까? 기술 중심적이냐 사회 중심적이냐의 축.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유토피안적이냐 엔타 유토피안적이냐라고 하는 축. 그 2개의 축을 가지고 4개의 퍼스펙티브로 나눴는데 그 4개의 각각의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엑서사이즈도 했죠. 이게 무슨 패러다임이냐 이런 엑서사이즈 했는데 제가 엑서사이즈를 가지고 낼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 퀘스천에 하나에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패러다임 퀘스천이 하나 포함될 수도 있다. 자, 제가 얘기 중에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자, 이제 3번째 그 렉처 노트는 IT 인물로 본 IT의 역사. 몇 명 있죠? 10명 있죠, 10명. 예, 10명. 10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대충이나마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쓸 텐데 그 사람은 몇 년생입니다. 이런 답은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IT 역사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팩트도 어떤 팩트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10명을 대충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아마존닷컴의 CEO가 누구냐?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파운더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페이스북의 파운더는 누구고 이렇게 설명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 이름에 대한. 제가 사람 이름을 1명 내지 2명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쓸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드시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배우고 IT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현재 봤을 때 IT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10명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수업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렉처 노트 3, 현대 디지털 사회의 주요 쟁점 이해라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수업을 안 했어요, 아직.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걸 할 거예요. 오늘 수업과 목요일 수업은 이 현대 사회의 주요 쟁점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5가지, 그 다음에 목요일 날 5가지를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강의로 할 거고, 이제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쉔버거 책이 있는데, 쉔버거 책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뭐 한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챕터가 8챕터가 있나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챕터만 읽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대충이나마 책 내용을 이해했으면 쓸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선생님 어느 정도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나 책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떤 분들은 읽은 거 같고 어떤 분들도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책 좋죠? 내용 재밌었죠?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나는 이 수업에서 꼭 읽어주길 바래. 그러면 내가 시험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 여부와 그 책을 읽으시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지난번 읽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를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고, 안 읽은 분들은 그냥 대충이나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꼭 바랍니다. 이게 시험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여러분이 또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누가 찍은 사람도 있었잖아. 내가 그때 리스트 가져왔죠. 여기 있나? 여기는 없네. 그 왜 그 각 챕터 리스트 가져온 거 누가 찍은 사람이 있어? 각 챕터별로 키워드 내가 정리해 줬잖아. 그거 갖고 있는 사람. 각 챕터별로 키워드 정리를 해줬을 때 6챕터나 7챕터를 제가 정리를 해줬죠. 그것만 사실은 봐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누구 가지고 있어? 잠깐만, 내가 그 중에서 언급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각 챕터 리스트. 내가 안 가져왔는데. 응? 그리고 내가 그걸 안 올려줬니? 아,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올려줄게요. 책도 지금 너무 뭐 여러분들이 하니까 각 책 내용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챕터별로 한 6, 7개씩 잡아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책 내용에서 그 부분은 뭔지만 확인해 주기 바래요. 오케이? 네, 그거는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EKU 사이트에 그 리스트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가지죠. 빅데이터 이해를 위한 인문학 사회과학적 주요 개념 8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의 하나예요. 간단하게나마 8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를 문제를 낼 텐데, 뭐 한 문단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8가지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참조를 해서 한 문단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정도면 뭐 당연한 거죠. 뭐 그럼 집단 지성부터 시작하는 뭐 인간의 감각의 확장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공론장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유의 종말 있을 수 있고요. 예. 집단 지성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소유의 종말, 집단 지성,
그 다음에 역의제 설정. 이건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거 뭐 당연히 안 내겠죠. 예. 아, 선생님이 본인 하신 걸 쑥스럽게 내실 수 있을까? 저는 가끔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의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일상 텍스트의 재조명.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샘버거 책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됐던 부분이에요. 빅데이터 시대에는 사회과학 통계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전수조사다. 사회과학 통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샘플링이다. 표본 추출이다. 이게 약간 이제 서로 상반되는 시각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사회과학 통계의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사회과학 통계 위기인지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한 2장짜리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김성태 교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크게 4개입니다. 그죠? 역의제 설단지성, 그 다음에 소유의 종말, 사회과학 통계 신화와 위기. 요 4개 중에서 뭐 1개 정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한 내용 전체를 지금 리뷰하는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빅데이터 정책은 안 낼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음 주 수업에 제가 강의만 할게요. 근데 그거는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1시간 15분에 쓸 수 있는 분량 정도로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6문제, 7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방금 얘기했던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시험 주간에 목요일이죠. 며칠이죠? 19일 목요일 날 시험이고요. 시험 장소는 여기하고 다른 데를 하나 잡을 거예요. 강의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건 저 추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팀 프로젝트 준비 중인데 PPT야 당연히 준비하겠지만 보고서 10장 내외의 보고서는 시험 보는 당일날 19일 시험 보는 게 2시니까 19일 2시까지 각 팀장이 시험 보는 현장에서 있는 조교나 저한테 보고서를 전달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PPT와 보고서의 그 일렉트로닉 파일은 미리 올리지는 말고 19일 날 시험 끝나고 나서 각 팀장이 PPT와 보고서의 파일은 저기 EKU 사이트에 학생 자료실에 올려주기 바래요.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수업은 끝났지만 각 팀이 발표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각 팀장은 보고서와 PPT의 일렉트로닉 파일을 EKU 사이트 학생 자료실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꼭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질문.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이건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넣었습니까? 이런 거 있나요? 왜 이걸 넣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예, 이건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시험에 안 내십니까? 이런 혹시 주제가 있나요? 민우야, 그런 거 없어? 중요한 것만 내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 그거 다잖아요. 뭐 이런 예, 한 학기 배운 다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신데 제가 친절하게도 강의 노트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강의 노트만 가지고 그다음 쉔버거 책 있죠. 그 2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강의 중에 마지막 이제 강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다시 좀 큰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를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분석 사례를 여러분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 그 팀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하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빅데이터가 포함된 현대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이슈 중에서 빅데이터와 큰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오늘 그다음 목요일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가지로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 빅데이터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10가지의 제가 선택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주요 쟁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각각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거 느껴요? 포털 특히 네이버의 정보 독점 문제, 여러분 아마 피부로 느끼는 이슈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엄청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산업조직론에서 이제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회사들, 대기업도 있지만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이 어느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독점이라고 불려지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 기업이 시장에서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을 때 독점이라고 그럴까요? 경제학 수업 들은 사람 없나? 한 기업이 시장에서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을 때 독점이라고 그럴까? 응? 그렇게 높아? 70 몇 프로? 어마어마한 기업 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의 포션의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을 때 독점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몇 프로 정도가 독점일 것 같아요? 응? 이게 영어야 뭐 언어야 이게. 그 말을 해봐. 돌직구 팍 때려봐. 50% 좋다야. 50% 또 그래 35%도 좋다. 자,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독점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30%에서 50% 사이를 우리가 얘기해요. 때로는 30%도 독점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50%도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기업의 수가 많을 때는 30%도 독점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 들어가고 기업 수가 몇 개 되지도 않아. 이건 별로 장사가 안 돼서 기업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 사업 진출을 안 해. 그런 경우는 30%가 힘들죠. 그런 경우는 50%. 약간 플렉시빌리티는 있지만 30%, 35%, 약 50% 사이에서 독점이라고 하는 정의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언론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독점의 기준은 35%예요. 그러면 한 언론사가 35%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보였을 때는 독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법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독점 다음에 2개 내지 3개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과점이라고 그래요, 과점. 그래서 독점의 규제도 있지만 과점의 규제도 있어요. 그래서 2개 기업이 50%를 넘어섰을 때는 과점으로 간주해서 특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와 같이 독점, 과점이라고 하는 걸 두는 이유는 우리는 시장 경제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한 기업 내지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시장 장악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경제 발달이라든지 사회문화 발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독점과 과점인데,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네이버의 독점력, 시장 지배력은 어느 정도일까? 자, 전체 포털 매체의 산업 규모,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이버의 시장 규모는 지배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다들 안 해. 네이버가 75% 정도의 시장 지배력이에요. 그 다음에 한 15%가 다음. 그 나머지가 한 10%. 이건 세계에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독점의 양상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30, 40대 가장 부자를 이름을 딱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30, 40대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응? 요 며칠 전에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 쉬가 아니라 33, 40대에서 가장 부자는 보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 이 뭐 1조 한참 넘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 또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현정의 전 남편이었던 신세계백화점의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있죠. 삼성의 이명희. 이건희 회장의 누나의 아들이죠. 정용진 부회장이 또 어마어마한 부자다.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네이버의 모 회사 이름이 뭐예요? NHN. NHN에 거기는 의장이라는 단어를 써. 회장이라는 단어 안 써. NHN의 의장인 이혜진. 이 사람이 우리나라 30, 40대 중에서는 5번째로 부자로 등록이 됐어요. 이 사람이 불과 NHN이 세운 지 이제 20년도 안 됐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벌써 수십 년 됐죠. 근데 한 15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로 성장하게 됐는데 그 NHN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네이버라고 하는 포털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얘기죠.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입니다. 그죠? 조선일보의 1년 매출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광고 팔고 신문 팔고 조선일보 컨텐츠 팔고 TV조선 물론 지금 다 손해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조선일보 그룹이 미디어 그룹이 1년에 총 매출 수익이 아니야. 총 매출. 근데 우리가 팔아서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총 매출액의 규모가 얼마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뭐 저쪽 되겠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조선일보 총 매출 규모가 대충 한 4천억 대예요. 4천억. 아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4천억이면 큰 돈이죠. 그죠? 근데 네이버 하나 있죠. 네이버 하나의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별 관심 없어요? 네, 네이버 하나만 해도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네이버가 돈 많이 버는 기업이면 뭐 그냥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버가 뭘 팔아서 돈을 번다?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정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이야기 하죠. 미디어가 햄버거와 다른 이유. 미디어는요, 미디어 컨텐츠로 대표되는 영화, 드라마가 햄버거와 콜라와 다른 이유는 뭘 것 같아? 햄버거와 콜라는 그 제품에 대한 지배력이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가치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문화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영화를 팔면 그 영화 속에 있는 다양한 문화의 컨텐츠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컨텐츠라는 거죠. 왜 한류가 중요할까? 한류를 통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컨텐츠, 문화가 해외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가 브랜드, 대한민국 문화 브랜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미디어 컨텐츠와 정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NHN과 네이버가 1년에 2조의 매출액을 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75%의 시장 독점률을 보이고 있는 네이버의 정보가 우리나라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정보의 독점은 단순한 제품의 독점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얘기야, 이거는. 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거는 생각이 바꿔. 자,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무진장 달라요. 조선일보만 쭉 읽은 사람의 독자들의 생각과 한겨레 신문만 계속 보고 조선일보를 안 본 사람의 이 사람들의 이념 생각은 두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한 사람은 보수파고 한 사람은 진보파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미디어 컨텐츠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론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레이밍이라고 그러죠. 프레이밍. 들어봤어요? 프레이밍?
미디어 컨텐츠는 프레이밍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프레이밍.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야? 틀을 갖추게 하다, 프레임을 갖추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오랫동안 읽게 되면 조선일보의 이념적 프레임이 뭐야?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프레이밍을 우리 독자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보의 위력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포털의 정보 독점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그냥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에서 절대 저를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이버에서는 자기 칭찬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 맨날 내가 네이버 욕하니까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김성태 교수는 피해가라. 네이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우리 경영학과의 장하성 교수가 소액주주 운동을 하죠. 지금은 이제 안철수 그 그룹에 이렇게 이제 일을 좀 보시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경영학과에서 오신 분 있나요? 경영학과?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정보의 민주화 차원에서의 정보의 독점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가기 바래요. 자, 그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숨겨진 모습. 네이버 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떠오르죠. 그게 여러분들 정말 그게 실시간 검색어 순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걸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의 위력은 대단한 건 알아요? 정말 이름도 없던 사람이 실시간 검색어 딱 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유명인이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보게 돼 있고요. 10명 중에 8명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네이버에서 많이 보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실시간 검색어야. 그러면 실시간 검색 1위에 김성태라는 사람이 일시에 딱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악용하는 제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악용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네이버하고 딱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아떨어지면 될 가능성이 많죠. 네이버는 뭘 요구하는 회사예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회사죠. 그러면 실시간 랭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어떻게 주로 많이 사는지 알아요? 기획회사에서 새로운 엑소라고 하는 애를 띄우고 싶어. 그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아르바이트생 50명 고용해가지고 밤새도록 PC방 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어 두드려라. 그러면 한순간에 쫙 올라가기도 하겠죠. 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올라간 거는 배제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하지 않겠어요? 시간 텀을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있지만 갑자기 뛰어오는 순위, 이거 랭킹도 있어요. 네이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이버가 자, 사람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순간 네이버는 얼마를 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 했나? 한 사람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았어. 김성태 찾았어. 쫙 리스트에 뜨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링크에 클릭하죠. 링크에 클릭 여러분이 한 번 누르는 순간 네이버는 얼마 벌까? 오, 비슷한데. 예.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비슷하다는 얘기했지. 여기서 30원이라 얘기했고 나는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클릭 수가 하루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어. 그럼 네이버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사람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클릭을 많이 하면 되겠지. 클릭 많이 하고 네이버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면 돼.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가 실시간 검색어를 두드렸을 때 가장 좋은 정보를 딱 줘서 사람들이 정보를 딱 보고 빠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 네이버에서 원하는 거 뭔지 알아? 가장 좋은 정보를 주지 말고 비슷비슷하고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정보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몇 번 더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머무르게 하고 더 많은 링크에 들어가게 하는 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혹시 취직하게 되면 그거 골머리 짚는 거야. 가장 좋은 정보를 주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뉴스 프로바이더,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많이 머무르게 하고 광고 노출을 많이 하게 해서 광고주로부터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끔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네이버 같은 포털 회사들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정말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야? 네이버에 가서 신사동 맛집을 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신사동 맛집의 팩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 번을 클릭하게 만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들어가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머무르고 링크 걸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말 손해보는 사람 누구야? 우리 같은 사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자, 네이버는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노동을 대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게 있어 없어? 국민 1인당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얼마 돌려주겠습니다. 네이버 레지스터 회원은 얼마 고생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네이버에서 돈을 벌게 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클릭하고 이런 여러분이 하고 돈은 누가 벌어? 이러니까 네이버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이 하는데 돈은 네이버가 벌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지 않았냐. 좋은 정보이면 괜찮아. 근데 그게 왜곡된 정보,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 노동의 대가를 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돌려주냐?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맛집이면 정말 좋은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주지. 그게 알바생 고용돼 사진 찍힌 그런 사진 맨 앞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흥분하지? 그래서 실시간 검색 어뷰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걸 이제 어뷰징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네이버의 정보 제공의 모델과 실제 가장 이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 데가 구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시간 구글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거 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정보를 오리지널 소스와 동시에 맨 처음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구글의 알고리즘은 구글의 정보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은 뭐냐면 우리들이 직접 찾은 그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정보라는 전제에서 구글에 같은 경우는 검색을 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정보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보의 기준을, 정보의 퀄리티의 기준을 사람들이 많이 본 순서대로 딱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야. 그건 네이버는 어떻게 그게 제시가 되는지 몰라. 그 속에 숨겨진 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최근 행보는 이렇게 제가 써놨어. 무슨 말일까? 정보에서 이걸 두드려 잡을 수 있잖아. 정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네이버 같이 포털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구글 미국에서 그 정도 있을까? 아니에요. 중국마저도 아니야. 우리나라만 유일한 경우예요. 이게. 네이버의 이 엄청난 시장 지배력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산업조직법,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75%의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독점으로 걸어서 이걸 규제할 수는 있어. 규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대신에 니네들이 잘해라.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1,500억을 내놓겠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뭐 청년들 실업 문제 해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1년 매출액이 2조 중에서 1,500억 내놨는데 그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이버가 그렇다가 발 뻗고 자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이버가 지금 바싹 엎드린 상황이다. 행보는.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뭐 빅데이터와 관련 속에서 현대 디지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정보 보호 문제예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여러분 여기 보면 포탈의 명예훼손죄 이렇게 되어 있죠. 포탈의 명예훼손죄. 자, 여러분 가장 잘 아는 포탈의 명예훼손죄의 케이스는 누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뭔지 알아요? 최진실. 우리가 최진실법이라 그래요. 이걸. 최진실 알아요? 몰라요? 조용필은 알아요? 조용필은 알아요? 최진실 알아? 그 최진실가 자살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포털상에 떠도는 자기에 대한 그 유언비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자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포털상에 떠도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거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만들자라고 한 게 포탈의 명예훼손죄의 시작이었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자, 정보통신망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망법이라 그래요. 그냥 망이란 단어 하나 쓰는데 망법 70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사이버상에 블로그든 커뮤니티든 아니 이분 심지어는 나중에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상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과장된 정보만 포탈 명예훼손죄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사실인데요? 사실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더 심하지. 7년 이하의 징역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징역을 강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 있는데 올리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게 팩트라도 그 사람의 명예에 심하게 훼손할 위류가 있는 정보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올리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게 왜 이렇게 가중처벌을 했느냐? 사이버상은 굉장히 전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 들어 이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가 고민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제 매 순간의 기록이 남는데 그걸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단어로 쓴다. 요 단어 하나는 외워둡시다.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용어로 쓰는 디지털 풋프린트. 제가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교수 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킹을 당했어요. 이메일이.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제 강의실을 딱 갔는데 제 연구실에 갔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켜봤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왜 중요한 메일들 이런 거 안 지우고 놔두고 한 10,000개 되는 메일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그 공간에 그러니까 받은 메일은 하나도 없어요. 0일에 돼 있어. 여러분 메일 보면 교회 메일함, 교내 메일함 있잖아요. 교내 메일함 0, 교회 메일함 0. 그리고 보낸 메일함 24,000개. 그래서 보낸 메일함이 도대체 뭐? 보낸 메일함을 들어가니까 내 이메일에서 출발한 거야. 내 이메일에서 보낸 걸로 해서 24,000개의 메일이 전 세계로 뿌려졌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클릭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학교 전산망에 물어보니까 교수님 그거 열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그 내용들이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겠죠. 뭐 내용이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해킹을 당했냐 학교 측을 통해 물어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live.com 아이디가 존재하고요. 골뱅이 live.com이라는 게 있는데 그 live.com이 주로 중국에 있대요. 중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내 이메일 계좌를 들어와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대 이메일이 2기가죠. 2기가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메일 보내고 싶은 것들을 내가 보내는 걸로 살포해버린 거야. 그게 25,000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대요. 돈 요구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제가 동남아 어디를 여행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여기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지금 커피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2만 불이 필요하다는데 커피 좀 이 구자로 보내줘 이런 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이 지금의 동남아를 가 있을 이유도 없고, 나도 그런 메일을 받아봤어요. 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중에 하나의 메일로 왔어. 교수님, 스페인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여권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000불이 된다 그럽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어디 구자로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걱정은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10,000불 보낼 교수도 아니지만. 근데 뭐 이런 애가 다. 그래서 그 친구 전화번호 전화를 하니까 받아. 너 어디니? 분당인데요, 교수님. 야, 너한테 나한테 이메일 온 거 알아? 그러니까 아니요. 너 이런 이메일을 너한테서 왔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전화를 끊었는데 걔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런 전화를 한 50통 받았대.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뭐냐면, 나는 그런 경우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건 해킹을 한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거기서 왜 주고받은 메일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쫙 뿌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주민번호라든지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메일 열고 닫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사례인 거죠. 최근에 뭐 스미싱이라는 거 있죠. 스미싱 들어가면 링크를 거는 순간 여러분 정보가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정보 보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일본어 좀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요? 겸손해요. 여기 아마 일본어 다 할 줄 아는데도 절대로 나서지 않아. 이게 일본의 그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이게 자살을 하는 데인가 봐요. 바닷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바닷가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팻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 가장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참말로.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그 영도를 지나서 저 바닷가에 가면 태종대가 있는데,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 한 번만 더 생각을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러 올라갔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이제 그래 내가 죽지 말자 이렇게 한 사람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올라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보고 다시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또 주장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고기에는 한 번만 더 생각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 중에, 여기 아마 긴 내용이겠죠. 여러분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지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록이 있는 하드웨어를 딜리트 하셨습니까? 라는 기록이래. 무슨 말이야? 죽기 전에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될 거 아니야. 내 개인정보인데.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다 경찰들은 다 이거 수사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금융정보. 내가 어디에, 나도 와이프 몰래 어디에 투자한 거 있잖아. 주식 몰래 좀 사놨어요. 근데 집에는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장훈아 재밌어? 우리 장훈이가 웃기네. 하드웨어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전부 다 클라우딩 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들이 다음에 어디에 있기도 하고 엔스크린에 있기도 하고 막 다양한 데 자기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무슨 사고가 터지면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뭐죠? 죽은의 태양. 죽은의 태양 봤어요? 안 봤나? 이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바빠? 죽은의 태양도 응사 봐요 요새? 응사는 봐. 근데 이제 죽은의 태양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 나도 뭐 보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갑자기. 근데 아들한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내용 중에 깜짝 놀랄 사진 하나가 있는 거야. 그 사진이 뭐였지? 그 여장하고 찍은 사진. 여장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사진을 그걸 없애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못 없애고 죽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우리 아들이 내가 여장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떨까? 이 가슴 이것 때문에 이 기시 돼서 떠돌다가 우리 누구야 걔 여자애 공효진을 만난 거야. 아버지만의 비밀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사생활이 있는데 근데 아들이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 걱정 때문에 사진을 없애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없애고 그냥 이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 공효진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해결하는 모양인데 그것처럼 나만의 정보를 다 없애고 가야 되는데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당신 하드웨어에 있는 당신에 대한 기록을 다 지우셨습니까? 맞아. 빨리 가서 지워야지. 지울 거 지워야지. 그래서 자살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은 꼭 믿을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라고 그래요. Right to be forgotten. 내 자신이 모든 디지털 정보의 우리가 개방과 공유라 그랬죠. 이 모든 거에서 내 자신을 올릴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없앨 수 있는 권리도 다오 이런 얘기야. 맞는 얘기죠? 나에 대한 정보 좀 다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야. 내가 죽었는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공해이기도 하고요. 그 고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그걸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가 이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2012년도 작년에 EU에서 처음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이라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딜리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잊혀질 권리. 여러분 당신에 대한 모든 기록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잘 모르죠. 어딘가에 당신의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을 텐데 어떤 정보가 흘러다닐지 모르죠. 그걸 알 권리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정할 권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 다 없애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는 게 잊혀질 권리라는 차원이죠. 나는 가끔씩 네이버 들어가서 김성태 교수 쳐보기도 합니다. 어떤 놈이 막 올려놨을까 싶어가지고. 딱 김성태 교수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요. 고려대학교 교수 김성태. 성균관 연대 다 제끼고 동심초를 잡고 간 작곡가 음악가 김성태도 제끼고. 왜 그랬을까? 네이버에 내 제자가 있어. 걔가 올려놨더라고 그렇게. 근데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놔둬라 그냥. 그게 네이버의 논리야. 모든 역사가 팩트대로 돌아가려는 거야. 뒤에 숨겨진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기술적인 한계,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목이 이제 좀 치고 있는데 3번부터는 금방금방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부터는 목요일 날 10번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기말고사 낼 거니까 그래도 대충이나마 요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보고서는 기말고사 그 시간에 내면 되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 좀 진행하고 있는 거, 각자 진행하고 있는 거,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라고요. 결과가 없어도 돼요. 결과가 없는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사례라든지 비슷한 사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 관련된 그런 케이스에 대한 방법적인 어떤 리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충실히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15분 남았는데 각 팀별로 조금 마무리 짓고요. 목요일 날 좀 더 많은 시간 줄게요, 제가. 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